과학적 사주명리 제1강을 했습니다. 그 강의 목적은 사주명리에 대해서 몇 년을 공부를 해도 진전이 없으신 분들, 뭐 몇 년을 해도 용신 찾기도 힘들고 해석도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저는 아마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당시에 사주명리에 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좀 공부 좀 해볼까 해서 책들을 구입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1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그 공부를 하게 되고, 해석이 뭐 주관적인 해석만 하지 객관적인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공부를 그만뒀죠. 그리고 또다시 뭐 한 30대 또 공부해보고 40대도 공부해보고,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여러 차례 공부를 하면서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저는 아마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명쾌하게 아마 결론이 날 수 있는 이론들을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론들하고는 많이 틀려요. 다른 명리 서적에서 나오는 것들과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예 백지 상태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도대체 나는 일을 해도 다 안 돼, 이러신 분들은 개운이 언제 오는지, 나의 좋은 운은 언제 오는지를 알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십시오. 항상 계속해서 나쁘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항상 좋은 운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운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그래요. 안 되면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마저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에게 아직 운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운들을 알면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쯤 내가 뜨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면 지금 안 되는 때인데 바닥바닥 설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그러면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한 도전이 무모하기 때문에 그렇죠. 운이 와 있지 않은데 도전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죠. 근데 본인이 운이 안 좋을 때는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러니까 뭐 출세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많은 걸 배우십시오. 그러고 나면 자기한테 운이 왔을 때 그 경험과 공부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다 더 높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방법은 이미 기존에 출판된 명리서적 중에 하나의 명조를 골라서 3편으로 나눠서 강의할까 합니다. 3편은 초급, 중급, 고급 3편으로 나누는데, 초급에서는 이 명조, 올린 명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지식들을 전달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급편에 들어가면 정말 용신을 찾는 방법, 그리고 용신을 찾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해서 용신을 어떻게 찾는지를 강의할까 합니다. 그리고 3번째 고급에 가서는 용신을 바탕으로 대운, 세운을 명조에 적용해서 길흉화법, 그리고
그 대운세운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강의들을 많이 시청하시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고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것은 거의 공식화된 하나의 틀 안에 있는 것이기에 배우기 쉽습니다. 물론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의를 들으시면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초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초급 강의에 들어가면 이 명조에 필요한 지식들이 뭔지 좀 알아보죠. 자와 오가 충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에 대한 기본적인 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와 진이 삼합하고 있어요. 합은 네 가지가 있죠. 합에는 삼합은 사회의 합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만나는 어떤 형태들을 삼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합이 있어요. 방합은 형제의 합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임묘진이 이렇게 하나의 이게 이제 목방을 하는데 그 목방에 모여 있는 거를 형제의 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암합이 있어요. 자사 암합이 있어요. 암합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천간에서 천간합이 있는데 천간합이 지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암합이라고 합니다. 천간합을 따서 내려온, 그러니까 하늘을 닮은 땅이죠. 그 이제 암합입니다. 암합이라고. 이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합 있죠. 자축합 이렇게 이합이 있습니다. 그 이합 이게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각각 형제의 합, 사회의 합 이렇게 나누면서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한 서적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명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분류하잖아요. 종류별로 분류를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분류하는 겁니다. 근데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 무슨 효과가 틀린지는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잘못된 공부라는 얘기죠. 합의 종류가 있으면 합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특성의 어떤 효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류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분류할지는 않은데 거기서 나오는 효과를 설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사주를 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종류별로 분류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각각 다른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분류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사주명리 자체에도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을 알아야지 이 사주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알고리즘 설명해 주는 신분은 없죠.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전부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용신까지 찾고 이런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공부를 통해서 깨우친 바가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조금 건방졌다면 약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명조 지금 이 초급편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초급편 처음 들으시는 분들 제가 말하는 부분에 전부 다 이해를 못하셔도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차 쌓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실 날이 곧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데서 필요한 지식은 음양오행론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행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충합 그리고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양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깁니다. 실은. 근데 그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 앞에서 그 부분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그래서 사주 명리를 분석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음양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주 팔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각각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한 주, 주자가 그 기둥 주자예요. 기둥 주자를 보시면 이겁니다. 기둥 주자요. 이게 기둥 주자입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그러죠. 4개의 주, 4개의 기둥이 있는 게 사주예요. 그래서 사주, 그 다음에 8글자가 있어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팔자에는 이게 연간과 연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간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연주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월에 있는 거를 월주라고, 월주라. 그 다음에 요게 일주, 이렇게요. 일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주가 있죠. 이렇게 이제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명칭들을 아셔야 돼요. 월주, 연주, 월주, 일주, 이게 시주. 이렇게 하고 일간과 일지라고 합니다. 일간이 이 명조의 주인공.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이 명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나타내는 게 무토입니다. 이 일간입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이거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일간은 이 다른 것들하고의 관계에서 채고 이게 용입니다. 음양으로 나누면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에요. 채는 몸이고 이 부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이니까 이 다른 부분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천간은 지지와의 관계에서 양의 관계입니다. 이건 음의 관계고, 이게 체이기도 하고 이게 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천간은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요 밑에는 피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배층에서 힘을 쓰려면 지지에 자기를 생해준 또는 자기와 같은 오행이 있어서 힘을 받고 있을 때 지배층에서도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무지는 밑에 토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쓰는 거예요. 이 무토도 밑에 인성을 깔고 있어요. 화생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도 힘을 써요. 근데 이 토는 무자예요.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본인을 생해주는 게 아니야. 재를 깔고 있을 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무토는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이 다른 것보다 그런 형태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라는 게 뭐냐면 연간의 무토는 연지를 지배하게 되고, 월간은 월지를 지배하게 되고, 일간은 일지를 지배하게 되고, 시간은 시지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간의 무토가 이 월지의 오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각각의 지배구조가 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명리에서는 이거 한번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여기가 을목이 있으면 을목이 진에다 뿌리 내린다고 그래요.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을목이 진에다 뿌리 내리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멀리 있고
또 다른 어떠한 형태로 합이 들어서 이게 나한테 오거나 그런 경우는 모를까. 그러니까 합이 들어서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합, 암합, 천간합을 통해서 을이 진 위에 올 때 을은 진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관계도 없어. 봐요. 자와 진이 이건 삼합이죠. 삼합은 안 됩니다. 무하고 을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합이야. 그러면 진은 을이 지배할 수가 없는 거죠. 진을 을이 지배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그 기존 방식대로 을은 진에 뿌리를 둔다. 그거는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주가 엉망이 돼요. 정말 엉망이 돼요. 뭔 소리가 되는지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신강신약을 나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신강신약을 나눌 수 없게 돼요. 형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되고요.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천간은 지배층을 의미하고 요 밑은 지지는 피지배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음양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과 세운이라는 건 연운을 얘기합니다. 올해가 기해년이니까 그거를 세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명조는 음이고 대운, 세운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풀이를 할 때 대운, 세운을 명조에 대입해서 그 명조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고 풀이하는 것이 사주풀이입니다. 이 명조는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 대운과 세운은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명조는 일정한 시간대에 나타나는 공간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어떤 일정한 시점에 태어나죠. 그 부분을 간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8글자와 4개의 기둥으로 표현한 거죠. 이것이 공간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운, 세운이 적용하게 돼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길흉화복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운, 세운을 집어넣으면 이때 결혼할 상이 보이는 거고 이때 이혼할 상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은 고급편에 가면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 오행론에 봅시다. 목화토금수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 생하는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목화토금수가. 근데 이제 그 말 이렇게 외우라는 분도 있고요. 수화, 목금토라고 외우시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수화, 목금토가 일반적으로 더 철학적으로는 가깝습니다. 수화, 목금토는 뭐냐면 수가 1이라는 숫자고요. 화가 2라는 숫자고 목이 3, 금이 4, 토가 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부여하면 거기다 이제 5를 더하면 1에 더하기 5 하면 6이죠. 1과 6이라는 숫자가 수에 배정되고 화는 2와 5를 더해서 7이죠. 이 7이 화에 배정되고 목은 3이니까 3에다 5 더해서 38, 49, 50 이렇게 숫자가 배열되게 됩니다. 기속하게 되죠. 이렇게 속하게 되는데 수화, 목금토가 원래는 그 외워야 될 그 순서이기는 합니다. 근데 목화토금수로 외우라는 건 목생화, 화생토 생하는 관계를 보라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행에서 10간 12지에 대한 이 한자들이요, 이 부분은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 갑이라는 한자에 이게 목이고 목 중에 양목이라는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고 이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도 좀 외우셔야 됩니다. 기초적으로 외워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초 지식은 설명보다는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많은 풀이를 하다 보면 물론 암기가 되지만, 근데 설명을 따라오려면 이 정도 한자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지해서 외우시든지, 다른 컴퓨터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직간 12지 치면 다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오행에서 중요한 부분이 상생과 상극이거든요. 상생을 봅시다. 수생목하죠. 수가 있어야지, 물이 있어야지 나무가 크니까 수생목하는 거고요. 목생화는 나무가 있어야지 불이 잘 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생화합니다. 화생토는 토기를 만들고 그럴 때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화생토고요. 토생금은 땅 속에서 광산 같은 거 있죠. 광물질 같은 거를 나오는 것이 토죠. 그래서 토생금이고, 금생수는 그건 바위나 이런 곳에서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죠. 그래서 금생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승도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행의 상극도를 봅시다. 이 오행의 상극도는 상생도하고 틀린 부분은 뭐냐면, 화와 금이 위치 교환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화가 여기 있는데 화가 여기서는 이쪽에 와 있어요. 서쪽에 와 있고 여기는 남쪽에 와 있고, 금은 여기는 서쪽에 있는데 이거는 남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금과 화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보면 금화 교역이라고 이제 일컫는데, 그런 공부는 정말 궁금하시면 그런 책자들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수극화, 물이 불을 끄죠. 화극금, 쇠를 녹이는 것이 불이고, 화극금, 금극목, 도끼로 나무를 하죠. 찍어서 꺾어버리니까 금극목, 목극토, 나무가 뿌리를 길러내고 흙을 뚫고 나와서 자라죠. 그래서 목극토입니다. 토곡수, 물을 가두는 것이 토예요. 그래서 토곡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서 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이 나오게 된 부분이 하도와 낙서라는 것에서 나오는데, 하도라는 것은 약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중국 황하에서 머리는 용이, 몸은 말, 그래서 용마가 나오는데, 용마의 등에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하도라고 합니다. 이 하도의 원리를 보면, 여기 봅시다. 아까 1이라는 숫자가 수라고 했죠. 수, 화,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3에다가 5를 더해서 8, 2에다 5를 더해서 7, 4에 9, 5에 더해서 16, 2개, 5가 있어 12고, 1에다가 5를 더해서 6이 됐죠.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게 하도입니다.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상생도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상생도는 하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낙서는 약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쯤에 낙수라는 강물에서 거북이가 나오는데, 거북이 등과 머리에, 다리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려져서 그 부분을 나타낸 것이 낙서입니다.
낙서를 보면 그렇죠. 사구, 여기 사구가 나타나는 게 금이죠. 27은 화예요. 그래서 이 하도와 낙서가 틀린 게 뭐냐면 금화 교육을 이루고 있는 거죠. 아까 상생도와 상극도를 비교할 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낙서는 상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서 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상극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도와 낙서를 비교하면 하도는 하늘이고 낙서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의 원리에서 십간이 나와요. 십간이 나오고 낙서에서 12지지가 나옵니다. 12지지는 자, 축인묘, 진, 사오, 미, 아니 그 가만히 있어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해 이렇게 해서 12개의 지지가 나오고 여기는 일이라는 거는 임을 나타내요. 임. 육은 개수. 개.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알 거예요. 십간 12지지를 모르시면 지금 들어도 설명을 들으셔도 이해 못하겠지만 뭐 아까 얘기한 십간 12지지를 외우시고 나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3은 갑을 나타내고 8은 을을 나타내고 이렇게 이제 십간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죠. 그래서 십간이 나옵니다. 그 하도와 낙서는 이 정도로 공부하시고요. 더 깊이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런 전문 서적을 구입해서 보시면 흥미진진한 철학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방위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서양의 방위도는 이 북이 위루가 있죠. 남쪽이 밑으로 가 있는데 동양에서는 이 수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서 가장 밑에 놓습니다. 그것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겨울을 나타내죠. 해자축, 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북쪽입니다. 위치가. 그래서 겨울이고 해자축 이제 봄이에요. 동쪽 임묘진. 오행으로는 목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사오미 여름을 나타내고 화예요. 불. 그 다음에 신유술 서쪽은 금이고 금입니다. 가을을 나타내고 이렇게 이제 계절적인 그 순환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방위도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삼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합은 신자진합 수국이죠. 인호술 화국, 해묘미 목국, 사유축 금국입니다. 근데 신자진 내부에 그러니까 지장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장간이라는 건 지지에는 숨겨져 있는 간이 있습니다. 천간이 있어요. 그 천간을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외우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는 필요하실 때 아마 중급편에 가면 아니다 고급편에 가면 지장간에 대한 거를 좀 나열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장간을 알아야지 또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편에 가면 지장간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신자진합이 되죠. 신자진합을 삼합인데 그 나이 차이로 보면 4살 터구리를 얘기합니다. 신에서 자까지가 4살, 자에서 진까지가 4살 이렇게 터구리를 찍죠. 그래서 사회에서 얘기할 때 뭐 4살 터구리의 그 궁합은 안 봐도 된다고 하는 그런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이죠.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아마 듣고 살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실은 근거 없는 얘기라는 부분이죠. 지금부터 그 근거 없는 얘기들을 제가 말씀드리죠. 신과 자는 서로 사지를 교환하고 있어요. 신의 사지는 자수고 자수의 사지는 신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지라는 게 죽을 사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을 사자를 서로 교환하고 있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죽을 뚱말뚱 같이 합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이 지는 뭐냐? 신자진 합을 하게 되면 임수가 투관하는 효과가 있어요. 왜 임수가 투관하는 효과가 있냐면 신자진 삼합은 사회의 합은 어떤 공동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임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투관하게 돼요. 투관하는 효과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임수가 투관하는데 이 임수가 투관하면 그 임수의 묘지가 진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진 삼합은 깨질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피우면 묘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합은 모였다 깨지게 돼 있는 합이에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그 달성한 자체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냉정하고 엄격한 합입니다. 그런 합을 궁합도 안 봐도 된다고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건 삼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낭설입니다. 인오합도 마찬가지요. 서로 간에 사지를 교환하고 있고 술 또한 인오술로 해서 병화가 뜨는데 병화의 묘지가 술입니다. 해묘미합도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사유축합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회의 합은 방학과는 틀리게 다수결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부분은 합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 명조를 해석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의 합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방합은 이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가족사기 때문에 그 가족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 사회의 합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이 다수결의 원칙이 뭔지 좀 알아보시죠. 알아보겠습니다. 이 명조를 보면 이건 적천수 천미에서 갖고 온 겁니다. 여기 일간이 있죠. 일간이 자수를 생을 받고 있고, 여기도 자수의 생을 받고 있고, 갑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중에 중급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이 전체가 각 자리마다 세기의 크기가 있어요. 그 크기들을 전부 합하면 800점입니다. 그 800점을 반을 넘어야 신강하다고 그러거든요. 신강신약을 나눌 때. 근데 이 수생목 요 자리만 합하면 370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800점 반을 못 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라고는 보죠. 근데 이 삼합이 요것이 합쳐서 합이 되면 수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신강이 되죠. 이것들마저 다 이렇게 되니까. 그 합을 통해서 세력을 끌어내는 부분은 중급에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신자합이 돼서 신이 얼만큼 수로 변하는지, 신과 진이 합쳐서 얼만큼 수로 변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은 중급에 가면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자진 합이 성립이 되면 이 부분은 신약이 아니라 신강으로 변합니다. 그럼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경은 신을 지배합니다. 이거를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이 똑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간과 지가 같을려 같을동, 같다는 거죠. 간여지동, 이게 간여지동입니다. 무진도 간여지동이에요. 무토와 진토가 똑같은 토기 때문에 간여지동이라. 이 간여지동이 되면 이 밑에가 합을 하는 걸 반대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밑에가 변해서 내가 지지세력의 무토가 나를 받치고 있는데 이게 수로 변해버리면
부터는 자기 세력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싫죠. 거기다가 간여지동의 그 아주 끈끈한 그 형태의 지배와 피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잃고 싶지 않은 거죠. 때문에 합을 반대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나중에 중국 가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진 중에는 수가 섞여 있어요. 물이 들어가 있는 토는 진정한 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변화가 조금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가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자진합수가 성립합니다. 이게 강력한 거니까. 자수가 옆에 긴첩해서 자진합하면 변해요. 얘가 간여지동이라 해도 변합니다. 그런 조금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셔도 그냥 이런 정도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지금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아니, 그 부분은 누누이 나오게 됩니다. 경신, 그래서 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기둥이 있는데 세 기둥 중에서 한 기둥만 신자진합을 원해요. 이 둘은 반대하죠.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면 합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합이 성립이지 않기 때문에 신약사주인 거죠. 신약사주면 수생목해주는 수운과 목운과 그 다음에 이 나중에 이제 약신운에 대한 공부를 또 할 텐데요. 이 사주에 경금이 있죠. 이게 병이에요. 이걸 사주의 병이라고 그래요. 병이 병들병자 해가지고 이 병자입니다. 병자, 질병병 이렇게 해서 이게 병입니다. 경금이 병이에요. 이 사주에 병이 있으면 약이 있겠죠. 고치는 약이 있어요. 그걸 약신이라고 합니다. 약신은 뭐냐면 경금이 갑을 치는 것을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병화죠. 화가 약신입니다. 화약신. 근데 화약신은 뭐냐면 갑의 자식이에요. 내가 낳는 거, 내가 생해주는 것이 애거든요. 애를 낳으려면 성인이 돼야지 애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성인이 애를 낳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애를 낳으면 그거는 불행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갑자가 수생목해서 나를 지지해주는 밑에 있는 것이 수생목해주니 얘 갑은 성인입니다. 그래서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운도 좋은 거예요. 이 병운도 좋은 거예요. 이 병운도 좋은 거예요. 약신운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변화가 조금 틀려집니다. 물론 여기에 인이 있어가지고 목을 대동한 화기 때문에 여기 이미 대운에서 애를 낳고 와서는 상관이 없어요. 좋은 운이긴 합니다만 비록 갑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쨌든 보면 이 사주에서 피기 시작한 게 언제냐? 개해 대운부터입니다. 이 대운의 임문도 수인데 왜 못 떴냐? 절연하고 있잖아요. 수가 힘이 없어. 이 오는 것이 힘이 없어. 수가. 그러니 제대로 받쳐주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개해 운에 뜨기 시작합니다. 한번 봅시다. 개운에 이르러 과갑이 연등하였고, 과갑이 뭡니까? 과거에 합석했고 연등 등판한 거죠. 이제 벼슬길에 일찍이 벼슬길이 빛이 났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연등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빛이 났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병화 정묘운에 재화가 모두 마땅하니 벼슬이 본강이 들었으며 벼슬길이 평탄하였다. 일생이 험하지 않고 평안하였다.
근데 왜 여기에서 이는이 빠졌을까? 병인, 병화, 정묘운에 제가 못도 많다. 이 눈에 왜 이 질척거렸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충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충에 들어가면 그런 변화들을 읽을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돼요. 어쨌든 그 정도, 그러니까 합에도, 삼합에도 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구나 정도를 초급에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조에 대한 신강신약을 판단하여 보자. 적천수에서 설명하듯이 지지의 신자진이 합을 이루고 있다면 신강하다는 것이고, 신강으로 판단하면 토가 생하는 경금이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신자진 합이 성립이 되면 토생금에서 금이 용신이라는 거죠. 금이 용신이면 병화 이런 운에 발달할 수가 없는 거죠. 금생수 본인의 그 기운을 빼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기에 경금이 용신이라면 병도 없어요. 병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신운도 좋을 수가 없죠. 자기 기운을 빼고. 그러니까 다 안 좋은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신자진합이 성립 안 됨을 이 대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대운의 길흉을 보고 이 부분에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신자진합이 성립이 되지 않았음을 역으로 추적하게 되면 이거예요. 간여지도.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 이론이긴 한데 이 부분까지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중급에서든지 고급에서든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충을 봅시다. 충에는 6가지가 있죠.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의충, 진술충, 사해충. 근데 명조 내의 충은 양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자와 오의 충에는 자가 양이고, 자가 양이에요. 자가 양입니다. 자가 양이고, 오가 음이에요. 여기는 신이 양이고, 인이 음이고, 유가 양이고, 음이고, 해가 양이고, 사가 음입니다. 음양의 구별은 본기로서 얘기해요. 본기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지장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지에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지장간 중에 본기, 중기, 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이라고 그러죠. 역이, 중기, 본기가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이 본기가, 이 해는 임수거든요. 임수가 화, 사중, 병화를 극하고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 본기로서 판단합니다. 양이. 해가 양이고 하가 음이고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들은 음양이 나눠져 있는데 이 충미하고 진술충은 음양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음토고 이건 똑같은 양토입니다. 이 부분의 충은 만약에 이 자체로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간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갑, 술. 술 위에 지배가 경이에요. 진 위에 갑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경극갑이죠. 금이 목을 치니까 경극갑이에요. 그러니까 술도 진을 충하게 됩니다. 진이 술을 충하는 게 아니라 술이 진을 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로 충미와 진술은 무엇이 위에 천간으로 와 있는지에 따라 그 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충을 외우는 방법은 그 삼합에서 나오거든요. 인호술, 화국, 신자진, 수곡입니다. 수국화 관계죠. 그래서 인신충, 자오충, 진술충이 나오는 거고, 해묘미와 사유축은 사해충, 묘유충, 충미충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7번째로 가면 충이 일어나요. 자부터 자, 축,
인, 묘, 진, 사, 오. 이게 7번째예요. 자를 계산에 넣어서 7번째로 가면 충이 발생합니다. 이 충도 나중에 가면 뭐 회충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한 인과 신이 충을 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인이 신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중급에 가면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암합을 봅시다. 암합은 천간합이 지지로 내려온 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무게합이 자사합으로, 천간의 갑기합이 인미합으로, 천간의 무게합이 술자합으로, 을경합이 묘신합으로, 정임합이 해오합으로, 병신합이 사유합으로. 근데 이제 약간 이 사유합은 일반 거하고 조금 틀린 게, 사유는 금국을 이뤄요. 사회합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붙어 있으면 사회합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합으로 작용합니다. 그런 부분이 틀리고요. 그래서 암합은 부부의 합입니다. 연인의 합이에요. 부부의 합과 연인의 합은 그 인연이 매우 그 결속력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서로 간의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효과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리 이동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합, 이합, 천간합, 이 부부합, 연인의 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서로 간의 자리 이동 효과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 문장 처음에 명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와 진이 오가 껴있어서 자진합이 안됩니다. 합을 하려면, 합을 하거나 충을 하거나 극을 하거나 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간에 껴있으면, 긴첩하지 않으면, 상린하지 않으면, 인접하지 않으면 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와 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부의 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는 사의 자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리 이동이 가능하죠. 그럼 자가 여기로 오면 진과 긴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 합수가 성립해요. 이와 같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껴있으면 합이 안 되는데, 다른 요인에 의해서 긴첩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자진 합수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천간합, 이합, 암합은 자리 이동의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합의 성격에 따라 서로 여러가지 형태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이게 해묘미 부부의 합에서의 질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급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면 초급자분들은 잘 알아들을 수도 없고 더 헷갈릴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행의 배속이라는 부분인데, 오행, 여기 행자가 있습니다. 오행의 배속인데, 목화토금수에서 목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한번 봅시다. 목은 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간담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맛은 신맛이고 색깔은 청색이고, 오음은 각은 기억을 의미합니다. 기억, 키역, 쌍기역 이런 것들을 각을 봄을 나타내고, 숫자로는 38을 나타내고, 천간은 가불이고 지지는 인묘, 방향은 동쪽, 오상은 인, 인의의 지신에 때 인, 어질인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어디 가서 설명을 해야 되냐면, 용신을 찾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용신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목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청색을 입거나 신맛을 먹거나 뭐 38 이런 숫자를, 좋은 숫자라는 거죠. 38 뭐 이런 것들, 동쪽도 그렇고요. 뭐 이런 형태들. 그리고 인, 그 인을 베풀면 좋다는 거죠.
어질게 행동하면 좋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용신과 희신이 있는데 때로는 용신만 있는 분이 있고 희신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약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약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일반 사람들이 사주 조금 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주를 시작하면 바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과연 용신을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오행의 배속에 대한 부분을 귀속시키려고 그러면 설명하고 이것이 뭐가 더 좋은 건지를 보려고 그러면 정확한 용신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용신 무용론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용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도 틀린 것 같거든. 용신을 적용했더니 그때 가서 뭐 불행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용신이 용신운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용신을 찾으면 대략적인 삶을 개락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운의 흐름을 보면 용신운에 보면 거의 대부분 80%가 맞아 들어갑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운도 대운의 자리가 있어요. 사주팔자 내에 대운의 자리에 이래 적용하게 되면 그 적용 여부에 따라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를 읽어야지 진정 대운을 읽어냅니다. 세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운만 들어오면 좋다고 이렇게 그 착각을 빠져서 대운에도 죽네 이렇게 얘기해요. 대운이 죽습니다. 왜? 사주팔자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상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부분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착각하시고 용신 무용론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용신 무용론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래 지지고 볶고 사는 거 그냥 그림만 그릴 수 있는 거죠. 어느 때 되니까 너 결혼하고 뭐 시집 장가가고 또 어떨 때 되니까 취직도 하고 뭐 그렇더라. 근데 언제 뜨는지는 몰라요. 언제 좋고 언제 나쁜지는 모른다. 그러면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좋을 때를 대비하고 좋을 때를 대비해야 돼요. 좋을 때를 대비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공부하고. 안 좋을 때는 공부하고 배우고 욕심 버리고 사는 거죠. 대운이 좋을 때 욕심 버리고 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알고자 사주명리를 하는 거고요. 가서 사주명리를 풀이해달라는 부분은 결국은 본인이 잘 되는 시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기도 준비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명리 풀이도 하는 거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중국 편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